자, 둘째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191페이지죠. 네, 피시고요. 191페이지. 왜 저를 보고 이렇게 웃으시는 거죠? 네, 자, 191페이지 피시고요. 자, 주간에 보시면 이제 물권 법정주의다라고 돼 있죠. 물권 법정주의. 한번 써보겠습니다. 물권 법정주의. 예. 자,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말은 물권을 법에서 정해놨다 이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권을 법에서 정해놨다. 그래서 법정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개념이 좀 받아들여지십니까? 예, 물권을 법에서 딱 정해놨대요. 예, 아까 전에 제가 물권 강론 설명드리면서 물권 막 여러 개 막 썼었죠. 네? 기억나세요? 뭐 점유권, 소유권 해가지고 썼던 거? 예. 그렇게 우리 민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에 8가지의 물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이제 팔물권이다 라고 합니다. 팔물권. 8개라는 거예요. 8개. 자, 그리고 법률 말고도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법들을 갖다가 이제 관습법이다라고 하는데, 이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후에 우리가 개별 파트 들어가가지고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볍게 무시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팔물권만 생각을 하세요. 팔물권만. 자, 이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이 물권들의 내용을 먼저 강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종류를 강제합니다. 왜 강제를 할까요? 그냥 편하게 놔두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강제할까요? 물권을. 왜 종류를 딱 정해놓고 정해진 대로만 물권을 행사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좋은 표현입니다, 선생님. 예? 없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의견들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권. 절대권이 뭐였습니까, 아까? 예? 절대권. 예?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 가능하다 그랬죠. 누구에 대해서나.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이 가능할 정도로 물권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규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개판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강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권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권리를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물권은 8가지다라고 딱 정해놨어요, 법률에서. 그리고 그 내용도 자, 이렇게만 행사해 딱 강제를 해놨다고요. 예,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러면 일단 이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책을 봅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 해가지고, 자, 제 185조 해가지고, 자, 조문에 보시면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법률이라는 말이 민법입니다. 민법에 몇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고요? 물권? 8개, 팔물권이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몇 가지 물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이후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거니까, 예, 일단은 넘어갑니다. 자, 내려가 봅니다. 의 한번 보세요, 의. 자, 둘째 줄 봅니다. 물권은 당사자들이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도록 국가가 법률을 통해 강제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 밑에 줄 한번 보세요. 물권은 이미 창설이 금지되어 있다. 네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만 행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 강력하니까요. 절대권이니까요.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종류 강제, 2번에 내용 강제. 말 그대로 의미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됩니다. 내려와 보셔가지고 쌍거로 2번에 보시면 이제 민법상 물권에서 8종 해가지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렇게 8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써보겠습니다. 책을 한 장 넘겨보시면은 박스 안에 조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 이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어떻게 물권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물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뭘까요? 당연히 소유권이겠죠. 소유권이 제일 좋죠. 예, 제일 좋아요, 소유권이. 이 소유권을 가리켜서 완전물권이라고 합니다. 완전물권. 왜 소유권을 가리켜서 완전물권이다라고 하냐면은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갖다 팔 수가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물건이다. 예, 제일 좋은 물건이죠. 저도 갖고 싶네요. 예. 예? 집이 없어요, 제가. 자, 어쨌든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자, 그러면은 이 소유권은 완전 물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전하지 않은 물건도 있겠네요. 그렇죠? 완전하지 않은 물건, 그게 바로 제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제한 물건. 자, 이 제한 물건 같은 경우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한 물건 중에서도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만 가능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요. 제한 물건들이. 예. 자, 그래서 이 사용 수익에 용자, 익자를 따서 용익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분만 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가리켜서 담보 물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용익 물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지상권, 지역권. 마지막으로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 전세권 있죠. 책에 나와 있죠, 지금. 예? 책에 나와 있나요? 예, 잘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도 다시 또 세 가지가 있죠. 예. 첫 번째, 일단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런 각각의 권들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실 수가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론 파트 들어가서 하나하나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유치권, 질권, 마지막으로 이제 저당권까지. 예, 이렇게 이제 담보물권 세 가지, 용익물권 세 가지, 담보물권 세 가지,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완전물권인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합쳐서 본권이라고 하거든요. 본권. 본권이 아닌 유일한 물건이 점유권입니다. 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점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은 개념이 탁 와닿지 않더라도 나중 되면 이해가 되실 거라 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현재 강론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팔물권들이.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우리 책에서 보시면 강론 파트의 첫 번째가 바로 점유권입니다. 점유권. 그 두 번째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그리고 질권은 애석하게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네? 무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당권. 이렇게 총 7가지가 강론 파트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책에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예,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유치, 질권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무시하시고 저당권까지. 자, 그리고 박스 밑에 한번 보시면은 쌍가로 3번 해가지고 관습법상의 물권 해가지고 분묘기지권, 양도담보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 이거는 물권 강론 파트 들어가가지고 개별 파트에서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은 게 이거예요, 이거. 예? 이렇게 7가지가 있다라는 거. 예. 뭐 어렵지 않죠? 용의 물권 3가지, 담보 물권 2가지. 이거 말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숙연하네요, 분위기가. 자, 그 다음에, 자, 책을 봅니다.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세요. 193페이지. 자, 보시면 이제 물권의 일반적 효력 해가지고 이제 우선적 효력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적 효력. 자, 먼저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취급되는 효력을 말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우선적 효력인데, 각각의 권리들이 충돌하게 됐을 때 어떤 권리가 이기느냐? 이게 바로 이제 우선적 효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선적 효력. 자, 첫 번째입니다. 물권과 물권이 붙었다. 이러면은 누가 이기느냐?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입니다.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라는 게 뭐예요?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예,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그리고 갑에게 돈을 받아야 될 을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채권자가 있어요. 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채권자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에게 각각 뭐 이 사람이 1억 빌려주고 병도 갑에게 1억을 빌려줬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채권만 가지고 있게 되면은 돈이 회수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뭘 요구합니까? 네? 집문서 달라 그러죠. 네, 이건 뭐 옛날 말이고요. 만약에 당신이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소유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을이 은행이라고 한다면은 자, 현재 갑이 가지고 있는 자, 당신이 만약에 자,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주택에 대해서 을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은 을이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해요? 경매하겠죠. 경매. 예. 자, 그리고 병도 만약에 갑과의 약정 그리고 등기를 통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갑 소유의 주택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물권자가 둘이죠. 그렇죠. 뭐가 우선하겠어요? 네? 뭐가 우선하겠어요? 얘가 우선해요? 얘가 우선해요? 네? 을이 우선합니까? 병이 우선합니까? 네? 대답을 괜찮습니다. 대답하세요. 누가 우선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먼저 성립한 얘가 이제 우선하는 거예요. 먼저 성립한 을이 우선입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해당 목적물, 갑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이 주택이 만약에 경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락 대금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계산하시기 쉽게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경락 대금이 나왔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먼저 저당권자 을이 우선하는 을이 먼저 1억을 받겠죠. 얘는요. 예, 5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왜냐면 너는 순위가
밀렸거든요. 이해되세요?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성립한 물권 우선입니다.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는 거예요. 순위에 따라서. 네,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권과 채권이 붙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은 평등주의입니다. 예, 평등주의. 자, 또다시 예를 듭니다. 예, 이거 지워버리겠습니다. 아니다, 지우면 안 된다. 안 지우겠습니다. 자, 예를 듭니다. 자, 갑이 있고요. 갑이 마찬가지로 채무자입니다. 갑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A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5억. 예, 많이도 빌려줬네요. 자, 그 다음에 B가 한 3억 정도 빌려줬어요. 그리고 C가 2억을 빌려줬습니다. 각각 A, B, C가 다 채권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당사자 중에 누구라도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가지게 되는 거지만 지금 이 ABC 같은 경우는 채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아무 저당 잡히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약서 쓰고 돈만 빌려준 거예요.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채무자 갑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던 주택이 경매를 들어가게 됐다. 근데 경락 대금이 애석하게도 1억이었다. 망했네요. 돈을 이렇게 많이 빌려줬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1억을 어떻게 나눠 가지겠습니까? 얘가 다 가져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A가 5천만 원 받겠죠. B는요? 그렇죠. 3천만 원 받겠죠. 여러분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C가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평등주의니까요. 채권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A, B, C는.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고 이 사례는 왜 평등주의입니까? 돈은 더 많이 빌려줬잖아요, 얘들이.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을과 병이 가지고 있는 거는 물권이에요, 물권. A, B, C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권과 채권의 차이인 겁니다, 이게 바로. 네. 자, 그리고 이 물권 같은 경우는 온전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요, 등기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갑 소유의 주택 등기부를 떼서 봐보면은 그 등기부에 을과 병이 나와 있다고요. 저당권자 을, 저당권자 병, 1순, 2순으로 나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을과 병이 자신의 저당권, 즉 물권을 외부에 알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순, 2순위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채권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해요. 그냥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알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누가 먼저 채권을 가지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겠죠, 법률적으로. 어마어마한 분쟁이.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나눠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평등하게.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물권과 채권이 붙게 됐을 때, 예, 이때인데 이때 같은 경우에 물권이 이긴다는 거예요. 네? 물권 윈입니다. 채권이 져요, 물권한테.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이 둘째 시간에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 네? 물권이 이깁니다. 물권이 이겨요. 자, 제가 지금 예를 들게요. 자,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주택을 한 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은 현재 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택을 갖다가 세를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예. 자,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한 겁니다. 자, 임대차 계약.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임대차.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이 을이 갑에게 매달 한 번씩 뭘 지급합니까? 그렇죠. 월세를 지급하죠. 임대료라고도 합니다. 임대료. 임대료를 매달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자, 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제 살게 되겠죠. 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임차인이라고 하죠. 예. 많이 들어보신 단어 맞죠? 예,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을이 가지고 있는 현재 권리가 바로 이 임차권이 되는 거예요. 임차권. 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갑과 을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아니라 미쳤나 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예를 들어서 2년을 체결했습니다. 2년 동안 주택에 거주하기로. 자, 그래서 을이 1년째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만약에 갑이 해당 주택을 팔았다.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을 통해서 병 명의로 해당 주택에다가 등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병이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다. 딱 이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병이 나는 당신과 임대차 계약 체결한 적 없기 때문에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을은 아직 1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보증금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나가래요.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돼요? 뻐길 수 있어요? 뻐길 수 있습니까? 나가야 돼요. 에? 나가야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임차인이 그러면 제가 보증금을 좀 걸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보증금이라도 주세요. 그럼 나가겠습니다. 그럼 보증금 줘야 됩니까, 병이?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줘야 돼요? 안 주고 그냥 나가라고 해도 돼요? 그냥 나가라고 해도 돼요. 예.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현재 이 을이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아니고,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임차권 있죠, 임차권. 요게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네, 요게 채권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8가지의 물권을 살펴봤었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지권, 전세권 살펴봤었죠. 거기에 임차권 있었습니까? 없었죠. 따라서 임차권은 뭐다? 채권이에요, 채권. 임차권은 왜 채권일까요? 네? 채권법 파트에 규정이 돼 있어서 채권인 거예요. 진짜입니다. 임차권이랑 제일 비슷한 게 뭐예요?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왜 물권이에요, 그러면요? 둘이 비슷하잖아요. 실무적으로 비슷하게 쓰이잖아요. 근데 왜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입니까? 임차권은 채권법 파트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채권인 거예요. 전세권은 물권법 파트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물권인 거죠. 자, 어쨌든 이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 자, 채권은 제가 아까 전에 상대권이라고 그랬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특정한 계약의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예,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현재 을의 입장에서 자신의 임차권을 갑한테 주장할 수 있겠죠. 왜요? 갑이 계약의 당사자거든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입니까? 아니요, 계약의 당사자 아니에요. 따라서 자신의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그러면 네, 나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상대권입니다. 채권은 상대권. 계약의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우선적 효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 그리고 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뭡니까? 물권이죠. 물권과 채권이 지금 같은 주택을 놓고 붙고 있네요. 뭐가 이긴다고요? 예, 물권이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나가셔야 돼요. 예. 여러분 눈이 동그래지네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죠? 이건 아닌 것 같죠? 예. 근데 법이 그래요. 예? 법이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일단 민법만 따져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을이 나가시오 하면은 나가야 돼요. 예? 나가시오 하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을이 비록 임차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법을 갖다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이 임차인 을이 임차권 등기를 만약에 했다. 임차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를 딱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임차권이 물권이 되지는 않아요. 물권이 될 수는 없어요.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예, 채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물권인 것처럼 물권화돼요. 물권화. 그래서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대항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항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은 주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장. 새로운 집주인 병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뭐 하면? 에? 뭐 하면? 등기하면요. 근데 을이 자기 마음대로 임차권 등기할 수 있습니까?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 등기할 수 있을까요? 등기 못해요.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예, 집주인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갑이 임차권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저도 신혼집 구할 때 전세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전세권 등기를 안 해준다 그러시더라고요. 계약 파기됐어요. 그래서 에? 등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해주려고 하시죠. 귀찮으니까요. 비용이 드니까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임차인들이 등기를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특별법에서 아까 전에 제가 목차 설명드릴 때 제4편의 민사특별법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센터 가가지고 전입신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민법에서는 그러면은 네가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규정을 해놓은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건 이제 특별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지 우리가 그냥 생짜배기로 민법 문제를 풀 때 임차권이다 라고 나오면은 반드시 이건 채권이다 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가라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어렵습니까?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맞붙으면은 물권이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럼 책을 한번 보죠. 자, 책을 봅니다. 자, 쌍가루 2번에 보시면요. 권리의 선우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내용 해가지고 먼저 1번입니다. 물권과 물권 충돌. 자, 원칙 봅니다.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예외 보시면요.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한다. 그러면 언제나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은 언제나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얘가 우선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제한 물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전세권이거든요. 전세권. 만약에 을이 특정한 주택에 대해서 갑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주택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것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이죠. 그러면 사용 수익을 갑이 우선적으로 해요? 을이 우선적으로 해요? 얘가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붙으면은 제한물권 우선인 겁니다. 요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내려갑니다. 방가로 2번에 보시면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했다. 그러면 원칙에 물권이 우선한다. 네, 봐놓으시고요. 자, 그런데 밑에 예외 한번 보세요. 예외에 동그라미 B 보시면요. 자,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등기 등을 통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고, 이렇게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그 밑에 줄 보시면요. N은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시기와 물권이 성립한 시기를 비교해서 그 선후를 판단한다. 한마디로 채권인 임차권이 뭐뭐화 되는 겁니까? 네? 물권화 되는 거예요. 물권화. 예, 물건이 되는 건 아니고, 예,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넘기십시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네모 2번 해가지고 이제 물권적 청구권 나와 있죠. 예,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자,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 물권자가 자신의 물권이 침해되었을 때, 혹은 침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거예요. 책을 보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서설에서 방과로 2번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보이시죠? 예를 들어, 자, 갑소유의 A 노트북을 을이 말없이 가져갔다. 예. 자, 그러면 당연히 갑은 을에게 내 노트북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예. 자신의 물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돌려달라고 청구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내려가 봅니다. 물권적 청구권 의의를 보시면은 물권의 내용 실현이 침해당하거나 당할 염려가 있을 때 현재의 물권자가 현재의 침해자에 대해서 침해 제거라던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종류가 그 밑에 나와 있죠. 첫째 줄 보시면은 조금 줄을 따라가 보시면은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렇게 나와 있죠.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 그다음 뭐 있다고요? 네,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반환을 하라라는 건데요. 자, 만약에 특정한 토지를 갑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소유를 하고 있다. 특정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점유라고 하는 거는 무단으로 남의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뭐 살든지 농사를 짓든지 어쨌든 그냥 들어왔어요, 지 마음대로.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 토지 소유자 갑이 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뭐 나가라고 하든지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법률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토지 소유자 갑이 침해자 을에 대해서 나의 토지를 방한을 하라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내 물건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리고 제거 청구권인데요. 이 제거 청구권 같은 경우는 자, 마찬가지로 토지를 갑이 현재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을이 무단 점유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아예 말뚝을 박아놨다. 예? 들어오지 말라고. 예, 미쳤네요. 자, 어쨌든 남의 땅에다 이렇게 말뚝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이 소유자 갑이 이 말뚝을 어떻게 하라고 청구합니까? 예, 제거하라고 당연히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제거 청구권입니다. 제거하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방 청구권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있고, 이쪽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고, 이쪽 토지를 만약에 을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상태다. 자, 그런데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하를 파고 있어요. 기초공사를 막 하려고 지하를 파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시설을 갖다가 하지 않고 그냥 무작배기로 이렇게 땅을 파헤치다 보면 을의 토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딸려서 파묻히겠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그럴 때 을이 나의 이 토지가, 나의 물건이 침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설을 설치하세요 라고 예방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뭐 이 정도로 그냥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좀 갖다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까지만 일단 지금은 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역시 우리가 기본서 나왔을 때 그때 봐야 되겠죠. 자, 책을 넘깁니다. 자, 책을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은 196페이지에 물권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가 오늘의 뭐다? 네? 여기가 오늘의 뭐다? 네? 메인 이벤트입니다. 메인 이벤트. 예. 예, 하이라이트요. 예. 참 좋은 단어 같네요. 예. 자, 어쨌든 이 물권 변동만 오늘 잘 이해하셔도 식사를 많이 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이 물권 변동 파트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민법을 뭐 책을 보시든 문제를 푸시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기준.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1월 달에 또 하고 3월 달에 또 계속 할 거니까 예, 너무 또 그렇게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 변동되었다 이 말이죠. 예, 물권이 변동되었다. 우리 책에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물권 변동 의의라고 해가지고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예,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물권이 발생하고 그리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라고 돼 있는 거죠. 우리 책에 지금. 발생, 변경, 소멸. 자, 예를 듭니다. 갑이 특정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의 소유자라고 칩시다. 현재 갑 명의로 등기까지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자신의 아파트를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갑에게 있었던 등기를 을에게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은 갑에게 있었던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을에게로 넘어가겠죠. 예, 그럼 을이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권이 곧 물권이죠. 소유권 물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가 을에게 넘어갔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권이 어떻게 됐어요? 소멸되었죠. 없어졌잖아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렇죠. 물권이 발생되었죠.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갑에게 있었던 물권이 을에게로 넘어갔다. 변경되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발생, 변경, 소멸, 물권, 변동입니다. 일단 의미 파악이 되시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사례는 뭐 의의를 돕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일단 지우겠습니다. 예, 지워버리고.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있습니다. 갑이 있어요. 갑이 특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에게 있었던 이 소유권이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는데 을에게로 넘어갔어요. 자, 다시 한번. 갑에게 있었던 소유권이 을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뭔가 원인이 있겠네요. 그렇겠죠? 갑에게 있던 물건이 을에게로 넘어갔으니까 뭔가 원인이 있어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은 엄청 많겠죠. 무수히 많겠죠. 뭐 갖다 팔았을 수도 있고, 을이 갑의 아들이라서 뭐 상속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을이 뭐 경매 절차에 참여해가지고 경락을 받았을 수도 있고, 판결을 통해서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 원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원인들을 딱 두 갈래로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민법이 깔끔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갈래로 규정이 되니까. 깔끔하죠? 뭐 아니면 도잖아요. 자, 우리 법에서는 물권이 변동되었다. 물권이 변동이 되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되는 그게, 자, 이렇게 무수히 많겠지만, 그걸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법률 행위입니다. 단어가 어렵죠? 일단 쓰겠습니다. 첫 번째가 법률 행위고, 나머지가 법률의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단어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거는 행위죠. 당사자의 행위를 통해서 물건이 변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법률 규정이죠. 그럼 행위가 아니겠네요. 그럼 어떻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법에서 정해진 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법률 규정. 자, 그런데 처음 이 단어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일단 법률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보셨을 때 그냥 심플하게 계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계약이다. 계약은 행위죠. 당사자의 행위죠, 분명히. 자, 그리고 계약이라는 말도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매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 시험에서 주로 매매로 나오거든요. 예.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매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자, 그리고 이 법률 규정 같은 경우는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이에요.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의미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입니다. 상속.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법률 행위 같은 경우는 법률 규정과 어떠한 차이가 있냐 하니까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물권이 이렇게 변동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만약에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넘기고 싶다. 그러면은 뭘 해야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네? 등기를 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률 규정에 만약에 해당해서 물권이 변동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등기를 안 해도 돼요. 이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자, 법률 행위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셔야 되고요. 법률 규정은 등기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예.
갑과 을이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이 매매 계약 목적물을 갖다 파는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이 을에게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매수인 을이 매매 계약 체결했고 그 다음에 갑에게 해당 목적물의 대금, 돈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목적물을 매수인 을이 인도를 받았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왜 못했어요? 등기를 안 했거든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매수인은 대금 다 지급했다. 그리고 해당 목적물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자 누구예요? 그렇죠. 갑인 거죠. 왜? 매매라고 하는 거는 법률 행위고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을명의로 반드시 등기를 이렇게 딱 해 놓으셔야 그때서라야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왜냐하면은 물권이 변동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지금 현재 요 사례에서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예, 법률 행위라고요.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걸 아시면 돼요. 안 어렵죠? 예, 뿌듯하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법률 규정 설명드립니다. 자, 갑에게 있었던 소유권이 마찬가지로 을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도 자, 을이 만약에 아들이에요. 그리고 갑이 아버지다. 근데 애석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자, 그리고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와이프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부인도 안 계시고, 다른 자식들, 형제자매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자, 그러면은 갑이 가지고 있었던 특정한 부동산이 만약에 한 개밖에 없었다. 만약에 뭐 주택을 한 채 정도 소유하고 계셨다. 그러면 그 주택의 소유권이 아들에게 당연히 넘어가겠죠. 상속되잖아요. 이렇게 상속. 근데 이렇게 상속이 됐을 때, 즉 갑에게 있었던 소유권이 을에게로 넘어갔을 때 물권이 변동이 이렇게 되는데 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예, 이건 안 해도 된다고요. 왜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렇죠.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 규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일단 갑 소유였던 그 주택의 등기부를 딱 뽑아보게 되면은 소유자가 누구로 등기되어 있겠습니까?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겠죠. 하지만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라고요. 그럼 언제 을이 소유자가 될까요? 돌아가시는 순간. 예? 아버지가 딱 숨이 딱 멎으시는 그 순간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간다고요. 물권이 변동이 된다고요. 등기해야 된다고요? 안 해도 된다고요? 네, 등기 안 해도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만약에 아버지 갑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주택의 등기부를 딱 뽑아보게 되면 당연히 갑 명의로 등기가 돼 있겠죠. 그러면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소유자가 갑이라고 인식하겠죠. 하지만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인 거예요. 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해도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계속 나와요. 어떤 거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고 어떤 거는 법률 규정에 해당하고 막 이러겠죠.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했냐 안 했냐, 물권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보죠. 자, 물권 변동 의해가지고 일단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려가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먼저 보세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의 내용에 보시면은 당사자 의사 표시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권 변동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예, 매매가 있다. 둘째 줄에 매매 보이십니까? 중간에 동그라미 치세요. 매매. 우리 시험에도 대체적으로 매매로 나옵니다. 이 법률 행위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법률 규정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가 막 나열돼 있죠. 우리가 책을 이제 계속 보면서 하나하나씩 하게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제목만 봐두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소멸시효, 혼동,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요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후에 우리가 소유권 파트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상속 있네요. 상속. 상속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예, 가장 대표적인 법률 규정이죠. 공용징수, 경매. 그리고 뭐 형성, 판결 이런 것들. 이거는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하나씩 하게 되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참고 한번 보세요. 표 보이시죠? 자, 먼저 왼쪽에 보시면은 법률 행위 위에 나와 있죠. 186조 봅니다.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해되시죠? 등기해야 돼요. 밑에 법률 규정 한번 보세요. 187조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를 잘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186조 등기해야 되고 187조 등기 안 해도 돼요. 네. 자, 뭐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해되시죠? 사실 이 민법 강의하는 데 있어서 첫 시간에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예.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올라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잠깐 또 쉬었다가 셋째 시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